더 심각한 토크를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항상 우리는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우리는 강문 광장에서 1000만 명이 모여서 4.19는 학생들이 혁명을 했거든요. 5.16은 박정희 장군이 5.16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세계 경제 6위, 군사도 6위, 이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에 이 이재명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내전의 상태로 몰고 가려고 계속 발언을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전체 분포를 보면은 6대 4입니다. 좌파들은 이재명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신에 충실한 사람들이 60%가 넘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자면 보십시오. 일단은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전라북도 다 합쳐도 경상남도 하나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100번 해봤자 우리가 이겨요. 이번 선거는 망친 이유는 한동훈이 때문에 망쳤는데, 대통령하고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하고 싸움을 하니까 이거는 한동훈이가 고의적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만든 것 같지만은 한동훈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근처도 갈 수 없고 경선에서 이미 아웃이 될 것입니다. 자, 이 한 시대와 국가가 위험할 때 보면 항상 국민들이 집단 체면에 걸립니다. 제일 쉬운 예가 뭐냐? 독일입니다. 독일이 히틀러 한 사람한테 완전히 집단 체면에 걸려서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이 완전히 주범 전쟁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독일이. 자, 예, 소개부터 먼저 한번 하면, 구조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이동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헌법학자 우리 김학성입니다.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성호 스님을 모셨습니다. 불교 선가의 상임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네. 성호입니다. 네. 나라가 없으면 네. 나도 없다는 게 네.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요? 살생유택이라고 있습니다. 원광법사의 세속 5개 중에 네. 나라님에 충성해야 되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고, 친구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나면 안 되고, 살생유택해라. 네. 그 생명을 골라서 죽여라. 암덩어리는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그 정확하게 메스를 가해서 토해내자는 것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이 포고령입니다. 네. 이따가 이제 본론을 이제 다시 해주시고, 또 이제 홍동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준선 장군님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집단 체면이 걸린다. 제일 비근한 예로 독일 아닙니까? 네. 히틀러한테 선동이 돼가지고 온 독일 국민들이 완전히 집단 체면에 빠졌는데, 아니 그 독일은 사실은 그 종교 개혁을 한 똑똑한 국민들 아닙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건국하러 들어올 때는 한글, 이 쉬운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80%. 문맹률 80, 제가 알기로는 86%. 86%.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요, 끝까지 한글을 해동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한 그 국민들을 붙잡고 이승만 대통령이 참 건국을 했다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러나 독일은요, 국민들은 종교개혁을 한 나라라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독일 국민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이게 한번 히틀러의 선동에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이거 2차 세계대를 익혔거든요. 예. 이 집단 체면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우리 저 장군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집단 말씀하신 체면에 대로 네. 히틀러가 네. 선출될 때에 뭐 국민 투표로 됐습니다. 맞아요. 독일 국민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종교 혁명도 있지만은 본래부터 유럽의 강자고 1등 국민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조금은 힘이 빠졌지만은 그것은 독일 재통일 이후의 후유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독일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대륙법, 성문법의 또 아버지고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네. 굉장히 똑똑한 국민들인데 그때 히틀러의 선동에 놀아가지고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뭐 30년도 안 돼서 아, 다시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참 피해와 아주 공동석에 빠뜨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국민이 망하는 것은 국가가 망하는 것은 네. 악인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악인은 항상 있다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을 보면서도 네. 애서 외면하고 방관하고 네. 예, 침묵한 선한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네.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는 네. 국민들이 집단 최면에 빠지면, 집단 선동에 빠지면은 IQ가 85로 된다는 거죠.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심정을 잘 활용해 가지고 네. 히틀러라는 뭐 역사 시대의 살인마가 나타난 거죠. 자, 지금 현재 그 시청자가 6,487, 또 다른 뭐 너만 몰라 TV 합치면 한 10,000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빨리 실시간 10만 명이 들어와야 돼요. 김종대 뭐하나, 남기수 뭐하고 있어. 지금 현재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잠에 자고 있어. 황교안 장군님. 네. 지금 한국이 집단 체면에 빠져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신문 방송을 보면은 네. 그 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이 정말 이게 나라가 맞느냐,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조치들이 또 집권 여당의 조치들이 과연 이 여기까지 이거 선진국 6위권에 이 선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계엄성명 선포 이후에 네. 국회 주위로부터 모든 지금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네. 그 좌파 시위를 보면은 네. 뭐 이거는 정말 뭐 절망적입니다. 바로 집단 선동에 놀아나는 거죠. 네. 우리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에 네. 전 세계가 아니라고 하고 네.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MBC에서 의도적으로 선동을 했더니 네. 전 국민이 다 놀아났습니다. 그 광우병 사태가 우리나라의 아주 위상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그 후쿠오카 방사능 후쿠시마. 예, 이거 후쿠시마죠. 이것도 여러 가지로 아니라고 모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모든 데이터를 내면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놀아난 겁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1조 제가 기억으로 1조 5천억인가를 썼습니다. 예? 뭐 3만 번인가? 네. 조사를 했습니다. 한 번도 기준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네. 이래도 그때 야권을 비롯한 그때는 야권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얼마나 했습니까? 이번에도 이것은 저는 정말 우리가 첫째는 저는 우리 대통령의 능력이랄까 너무 저는 좀 한심스럽습니다. 계엄령 선포문을 보면은 정말 왜 이 시기에 이런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정말 구구절절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계엄령을 정말 완벽하게 해서 계엄 체제로 들어가서 완전히 언론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든지 이런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지금처럼 선포만 하고 또 해제하고 이런 하려면은 도대체 국민들이 이것을 지금 아는 데 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오늘도 제가 아침 6시부터 SBS 방송을 봤습니다. 단 한 번도 왜 계엄령이 선포하게 됐느냐,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를 한 번도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계엄령이 잘못됐다. 누가 했느냐. 예. 이런 것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승만 세웠고 박정희가 익힌 나라인데 이승만과 박정희의 이 지지 세력이 그래도 아직도 살아있는 게 60%입니다. 60%. 지금 이재명이는 발악을 해봤자 자기를 집단 체면 상태로 몰고 갔지만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광화문 광장과 또 다른 데서 집회하는 데서 그 숫자에도 차이가 나는데 방송실 일단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광화문 광장에 우리 영상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다 합해도 전국에 뭐 좌파 데모하는 거 다 합해도요. 광화문에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그런데도 방송이 계속 말이야. 이 방송국이요. 이거 이번 토요일 날 우리는 국민혁명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이 방송국 싹 정돈해버려야 됩니다. 다 구속을 하든지 저거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보세요. 광화문에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것은요. 이거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는 6년 동안 해온 집회입니다. 6년 동안 이런 집회를 누가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런 상태인데도 지금 방송이 계속 지금 선동을 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언을 한 그 원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평론도 안 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엄령은 잘못됐다. 이게요. 국민들을 다시 또 집단 체면으로 몰고 가려고 집단 체면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절대 우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다 덤벼봐. 다 덤벼보라고. 이재명 너희들 40% 다 덤벼보라고. 우리 이기는가? 못 이겨. 왜? 이승만의 설계도가 원체 완벽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60%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김학성 교수님. 예. 자, 이제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계엄령 선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는데, 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끊고,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 건국 이후에도 이런 유례가 없었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죠. 세계에도. 이게 맞아요? 맞죠, 목사님? 허허.
그러니까 저희가 뭐 검사 탄핵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저희가 헌정사에서 네. 탄핵이라는 단어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헌법 교수를 했지만 네.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 처음 있었고요. 네. 그 이전에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목사님. 근데 이거는 교수님이 헌법학자를 그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아, 뭐 그것도 있죠, 목사님. 어떻게 요즘 판검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국가관도 없고 그다음 영상 또 들어보십시오. 자 보시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그만. 있습니다. 자 사법부를 겁박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검찰을 보통 준사법부라 그래요, 목사님. 네. 행정부에 있지만 네. 사법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검사 탄핵을 예컨대 일반 공무원 뭐 이렇게 면직하듯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판사까지도 겁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판사 겁박하고 예. 그다음에 또 검사들을 네. 탄핵했다네. 실제로 이재명 수사한 사람들. 네, 탄핵 소추를 발의했죠. 참 이재명을 괴롭힌 죄예요. 이런 게 세계 역사에 있나요? 아니 저는 뭐 아직 저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근데 검사들을 탄핵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저 대통령의 피 끓는 심정은 예. 입법 독재는 이미 우리가 확인했고요. 근데 사법부도 겁박하고 있는데 행정부마저 예를 들어서 국정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예? 그렇죠.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다음 또 들어보시면.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만. 자, 여기서요. 이제 그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4조 1천억을 삭감하였다. 모든 예산은 단 0.1%라도 아니면 그냥 동결이라도 모든 예산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로 0.1%라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가. 예? 예, 통상은 그래왔죠. 아니 그 목사님. 삭감을 4조 삭감을 하는 이런 저 국회가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예.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였지만은 예, 근데 감사원, 검찰, 경찰 이런 데는 예, 특활비를 다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그 조금 전에 조금 영원. 후에 또 나올 거예요 이제. 예. 그 내용. 그다음에 예비비를 1조를 얼마나 깎았으니까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예. 그 돈이 목사님 긴급히 투입되잖아요. 그 미리 해설하자면 검사 활동비를 빵으로, 예. 경찰 활동비도 빵으로. 깎은 게 아니라 빵으로 만들었어요. 빵이죠. 예. 자, 빵입니다. 빵.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도 또 빵으로 또 네. 여러 군데 다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그만. 이러한 예산 폭 황교안 장군님. 지금 현재 병장들이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며요. 24년도 12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만 원. 자, 그러면 하사관들은요, 뭐 때문에 그 쎄빠지게 말이야, 하사관들 월급이 말이야, 병장들 월급하고 같다면 누가 군대 생활 하사관 직업군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뭐 저는 우리나라는 징병제도입니다. 이게 국방의 의무로 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이것을 예. 개선하려고 예. 하사관들이
아니 병들하고 월급을 같이 탄다면 뭐하러 그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이걸 정액을 하려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이제 정액할 걸 올렸는데 네. 이걸 다 전액 삭감했죠. 삭감했다는 예. 거죠. 예. 이래가지고 군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도 네. 말씀하셨지만은 네. 대통령이 일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내놓는 그런 뭐 예산을 뭐 줄이고 뭐 이런 건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완전히 다 삭감하고 그것도 보복성이 비치는 그런 걸 삭감하고 특히 지금 벌써 군에서는 그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전역하죠. 예, 학군 장교들 지원율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됐는데 예. 뭐 그 소대장이든 또는 하사 중사들 병력 근무 기간도 많은데 처우가 형편없으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병장들이 타는 한 달에 125만 원 보다가는 직업 군인들, 하사 중사 이 사람들은 그래 자존심상 더 타게 해줘야 된다 하고 예산을 올렸더니 이게 이제 취소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열받아 가지고 김학성 교수님 네. 국회에 예산 그 연설하러 안 갔잖아요. 안 갔죠. 예, 가면 뭐, 또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뭐 들어가자마자 조롱당하고, 네. 국가 원수에 대해서 예우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대통령의 손을 자른 거고, 예산을 없애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것은 발을 자른 거나 마찬가지 목사님. 그다음 영상. 손발을 다 자르거나 묶은 네,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 영상 또 들어보시면. 조건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네.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내란을 명백한 획책한다.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네.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하.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됐습니다. 김학성 교수님. 예. 대통령의 제1 책무가 대통령 선서식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나는 국가를 대한민국의 보유하고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보유하고 영토를 보존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뭐 이렇게. 지킨다. 예, 제가 정확히 모르는 이유는요. 대통령이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예. 우리 헌법학자님이 나만큼도 몰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을 그동안에 잘 안 봤다는 얘기지. 잘 안 봤어요, 목사님. 참나 정말 헌법학자 교수님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죠. 이승만과 박정희. 아니, 거기는 목사님 어려서 못 들었잖아요. 어려서 못 듣고. 뭐 김대중,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뭐 거기 대통령 취임 소설 들어요. 하여튼 말은 잘해. 말은 잘하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서하는 것도 내가 거의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이게 핵심인데 당연히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거야. 예. 예?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예. 그런데 모든 종편, 언론, 뭐 방송 그 공중파 모든 언론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문을 이것을 해설 안 하고 네. 무조건 이 계엄령은 잘못됐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좌파 유튜브까지. 내란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세뇌시켜서 집단 체면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거는? 그 지금 그런 행동에 네. 여당의 대표라는 인간이 적극 나서서 네. 또 일부 국회의원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일을 하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인간이 누구냐 말이죠. 네. 1차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일파를 봤는데 지금은 저 한동훈을 위시해서 네. 근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또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소위 지식이란 사람들이 뭐 변호사건 교수건 뭐 예컨대 나서서 내란이 안 된다. 네. 비상계엄은 뭐 위헌 위법이 아니다. 말하는 인간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 예전에 독일 이제 얘기했을 때 네. 기억하시죠? 그 마틴 뉴멜로라고 나치가 우리를 습격했을 때 그 시로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 그 방송실 그 준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나치가 예컨대 공산주의자를 쳤을 때 우린 침묵했어요. 그렇지.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정당을 공격했을 때도 자기는 침묵했단 말이죠. 그렇죠. 노동조합을 나오죠, 여기 나오죠. 나치가 공산주의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민주당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노조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노조원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저 시가 유명해진 이유는요. 당시 독일의 수많은 지식인들, 교수, 목사, 다 이런 사람들이 적극 동조하지 않았어요. 나치에 대해서. 이게요. 독일의 루터기의 목사가 쓴 거예요. 이거. 그렇죠, 목사님.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안 잡을 줄 알고 야금야금 먹어오는데 예. 그러니까 야금야금 먹었는데 설마 나한테는 안 오겠지. 예. 자기는 아닐 거라고 침묵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을 잡으러 딱 들어올 때 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예. 그 이 사람이 결국은 깜빵에 갔다가 결국은 저 히틀러 있잖아요. 처형되기 아니 이 사람은 그 다음이죠, 목사님. 그건 보네포. 보네포. 보네포는 처형되기 전에 예. 죽었고. 예. 예. 죽었고 이 사람도 깜빵에 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깜빵에 갔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게 히틀러가 자살하는 바람에 살았죠. 살아서 나왔단 예. 말이야. 나와서 자기의 고백서를 쓴 예. 거예요. 이거 지금 한국이 이걸 교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저 상황에는요, 우리가 뭐가 다른가 하면, 저 때는 많은 독일에 있는 저 지식인들, 교수, 목회자들이 적극 동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예. 비겁하게. 맞아. 적극 동조는 안 했지만 침묵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뭐가 다르냐? 한동훈을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 예. 지식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예. 한동훈이 편을 들어가지고 예. 윤석열의 그 피 끓는 호소를 생각하지 않고 예.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인간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풍전등화란 뜻이에요. 이동욱 교수님. 예. 아니 지금 집단 체면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이게 지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한 40%가 집단 체면에 걸렸다고 보거든. 예. 이거는 다 이동욱 교수가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저 시작은 제가 했는데 이제 제 후배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사실은 집단 체면을 요구합니다. 아니 이동욱 교수의 대명사가 목소리인데
오늘 갑자기 목소리가 푹 죽었어. 아니 그 연설할 때 세게 해서 그렇죠, 목사님. 아, 첫날 둘째 날 흥분해가지고요. 예. 엄청 세게 했더만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아직. 목이 쉰 건지 내가 보니까 기가 죽었는지 왜냐하면 아마 뭐 저 김일성 세상이 올 것이 좋아가지고 일부러 저 목소리를 다운시켜서 하는지. 목사님 저부터 죽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은 배신자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자, 이재명이가 내전 상태로 몰고 가야 된다. 그 영상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이도 교수님이 해설했어요. 자, 들어봐 주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만. 이거는 전체 다 한마디 다 해야 돼. 이거는 이제 한 바퀴 빨리 한마디씩 다 돌려야 돼요. 자, 결국은 내전 상태로 가야 된다. 내전 상태를 가야 된다 했지만은 이게 결국은 광화문에서 내전 상태, 이걸 결국은 제2의 광주 사태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주사파들이 전복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전복 전략이 맨 마지막 단계가 대규모 시위를 통해서 내란 폭동을 통해서 내란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그 핵심적인 그 주사파들이 각 요소요소에 파견돼서 그 요소요소를 장악하고 거기서 대중들의 거짓 선동으로 이 거리에 나오게 해서 그리고 대규모 폭력 사태를 벌이고 그렇지. 그리고 그 안에서 폭력 사태도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훨씬 더 그 증폭되죠. 예. 저놈이 살 길은 내전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거든. 이재명은 지금 뭐 사실상 내전 외에는 지금 그 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렇고 어차피 깜빵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깜빵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지금 판을 뒤집으라고 모두 다 예측을 했고. 황교안 장군님, 내전으로 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내란죄를 수사를 한다면은 예? 저거는 무슨 내란 기도가 있다고 보고 예? 저런 걸 수사를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요즘 방송에 저 보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따위로 한단 말이에요. 그 내란죄를 저는 우리 전문가 김학성 교수 계시지만은 네. 제가 내란죄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력을 가지고 현재의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거나 예? 폭동을 일으켜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란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의 대통령이 대통령 아까 우리 김학성 교수 계속 통치권 이야기하는데 통치권을 가지고 대통령의 수하에 있는 군을 계엄 조치를 한다는 것이 이걸 내란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저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고 실제로 만약에 제대로 아마 계엄을 제대로 해서 성공해서 지금 계엄 상황에서 수사에 들어간다면은 저는 저 이재명의 저런 발언 바로 그다음에 김민석입니까? 김민석이 바로 체포지. 6개월 전부터 어쩌고저쩌고 이런 발언 네. 이런 것을 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유도하는 거 아니냐 저거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조국이 뭐고 다 체포지. 예. 자, 홍동욱 목사님. 예. 아니 저 내전으로 가야 된다. 이건 저 국가 반란 아닙니까 저거? 이미 벌써 그들은 이 계엄령이 있기 전부터 여러 가지 길거리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을 보면은 거리를 향한 어떤 지향을 하면서 김민석이가 6개월 안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것은 합법적인 국민이 선출한 그 대통령을 이렇게 그것이 바로 내란이죠. 합법적인 정권과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이 자체가 이거는 벌써 내란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이재명 한 그릇 더 나가서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돌아가는 모든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런 말을 듣고 이거 내란 윤 대통령도 분명히 내란 했거든요. 내란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 대권이 있는데 이 절차에 따라 했는데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막 다 덮어버리고 내란이다 심지어 친위 구태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정말로 극단적인 혼란 상태로 가가지고 저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이때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운동하면서 말했죠. 광화문이 마지막 전선이다. 여기 무너지면 다 끝난다. 대한민국은 이 군인들도 이번에 보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런 집단으로 지금 이번에 봤잖아요. 엄청난 충격받았습니다. 저런 군대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게. 명령권자 통수권자 말을 안 들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정답은 이번 주 토요일 날 1,0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누가 나한테 가르쳐줘 보십시오. 없습니다. 자, 성호스님. 예. 아니, 저 이재명이가 예. 내전으로 가야 된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란, 네. 예비 음모, 예비 업무 실행 이미 단계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나라가 건국된 이래부터 이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네. 수없이 이런 내란 행위가 저질러져 왔고 전두환 대통령 각하 시절까지만 해도 그 법대로 다 처단을 했는데 그렇죠. 그 뒤로 이게 다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광주 사태가 민주화로 규정을 하면서 다 거꾸로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광주 그 5.18 사태가 성공을 했으면 제2의 6.25로 네. 2천만 명이 학살이 됐을 겁니다. 끝났죠, 나라. 예. 네. 그건 막아낸 것은 광주 사태 핵심은 44곳의 무기고를 일시에 오후 4시에 탈취해서 광주교도소 5차례 거기에는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한다는 사상가 신영복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아. 그 당시 간첩 빨갱이 220명과 수천 명의 흉악범들이 갇혀 있는데 거기를 5차례 습격을 했는데 그때 개헌군이 발사한 총알이 40만 발이 넘습니다. 이야. 근데 한 명도 죽였다고 안 나와요. 아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공포탄 쏜 겁니까? 이게 광주 사태의 핵심입니다. 저는 광주 사태 당시에 광주 현장에 있었고 김민석이 그다음에 임종석이 네. 유상호 송철한 놈들은 2000년도 NHK 광주 전야제 끝나고 템플러 룸사롱에 가서 접대부 2명 끼고 술 처먹고 노래 부르고 정말 광주 5.18 민주화라면 목욕제기하고 해야 될 일이지. 이건 다 거꾸로 된 겁니다. 그놈들이 지금 내란을 조사하고 반역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동호 교수님. 예.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40%가 이 거짓 선동에 지금 넘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조금 전에 저 이재명이가 하는 말 있잖아요. 예, 예. 내전으로 몰고 가니까. 내전으로 몰고. 이거는 저 구체적으로 말하면 광주 사태를 광화문에서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동안 그 우리 주사파 내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하는 것 중에 평가 중에 하나가 광주 사태의 저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했던 것이 혁명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 주사파나 뭐 그 공산주의자들은 광주 사태 같은 것을 광주 사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을 일으켰어야 했다. 그래서 아예 지금 그 혁명론에 정치화됐습니다. 그 전국 전민 항쟁이라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봉기를 일으키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전을 일으킨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실제로 정권 획득에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전략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선 그 시위를 일으키고 시위를 더 폭발시켜서 폭동을 일으키고 폭동 속에서 그러니까 폭동을 하려면 그 시위를
확산시키려면 거짓 선동이 필요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계엄군이 뭐 광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계엄군이 처녀의 젖가슴을 잘랐다. 그다음에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뭐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의 이 뭡니까 그 감정을 북돋우거든요. 그래서 피를 보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 폭동을 더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재명의 얘기는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그 전에 그 이 대통령 선거 이 선거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국가의 기능을 전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동을 유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하나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전에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재명과 그 뒤에 숨어 있는 주사파 일당에는 그 내전을 통해서 이제 연방제로 가려니까 두 가지 목적이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은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하성 교수님. 예. 아니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 내전 이걸 제일 먼저 유도를 했는데 지금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고 모든 방송이 이렇게 다 보도해요. 뒤집어 씌우고 있죠. 그렇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제가 목사님 저 준비해 왔어요. 내란은 없다. 한번 설명해 비상계명 주세요. 통칭이다. 네. 좀 자료 좀 올려주세요. 네. 내란은 없어요, 목사님. 내란 제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저건 법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네. 형법상 아니 내란죄가 여기 있어요. 처음 들은 사람을 위해서 예. 우리 장로님은 헌법학자 제1호 아닙니까 현재? 뭐 1호는 아니지만 1호에 가깝죠, 목사님. 은퇴한 사람들 빼고는 예? 저도 은퇴했어요, 목사님. 아니 뭐 은퇴 아직 안 했어 현역이야. 현역인데. 제가 목사님 교수를 37년 했는데 제가요. 37년. 시간 강사까지 포함하면요. 그 헌법학자 1호로서 지금 국민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제1등 참모들은요. 각 분야의 최고입니다. 최고. 5,300만 국민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방송의 거짓에 선동에 넘어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평론하는 이것을 들어야 됩니까? 잘 들어두십시오. 지금 아직도 11,20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10만 명 빨리 들어오게 하려니까요. 이 김종대 어디 갔어 이거 도대체. 남기수 어디 갔어 이거 말이야. 아직도 무슨 뭐 전쟁이란 걸 모르고 있어. 내전이 이미 내전이 붙었다고 지금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설명해 주시면. 예, 저 올려주세요. 저 자료 좀. 네.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 볼륨도. 볼륨 올려주시고. 이제 우리 형법상 우리가 보통 내란 그러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우리가 목사님 확인하시자고요. 형법 87조를 보면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몰라는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라 그랬어요, 목사님. 네. 여기서 국토의 참절은 제가 빼겠습니다. 지금 요새 떠드는 게 국헌 문란이니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라 그랬는데 국헌 문란이 뭔지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에서. 목사님 지금 저 폭동하는 죄라 그랬죠, 목사님. 네. 폭동은 뭔가 하면요.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로 해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하나 질문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 폭동이 있었어요? 폭동에 폭자도 없었지. 없었죠, 목사님. 폭죽도 없었어. 애들 놀이를 하는 폭죽. 그러니까 네. 내란죄 구성 조건이 되려면 국헌문란 목적, 두 번째 폭동이 있어야 돼. 폭동이요. 폭동이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내란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모든 언론사가 폭동은 말 안 합니다, 목사님. 하하. 폭동은 예컨대 잠깐 데모가 아니에요.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니까 서초구 전체를 점령했다든지 인천을 점령했다든지 예컨대 수원을 점령했다든지 해가지고 일어난 대규모 반란이 폭동이란 말이죠. 이번 사태에서는 폭동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란죄 두 가지 구성 요건 중에서 폭동이 없었단 말이죠, 목사님. 네. 따라서 내란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윤석열을 내란죄로 지금 몰고 가려고? 그러니까 모든 언론과 검찰이 다 내란이라고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니, 검사 이 자식들이 저 윤석열이가 임명해 준 검사인데 이놈들이 말이야 지금 뭐 반란을 일으켰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누가 임명한 걸 떠나서라도 목사님 폭동하는 죄라고 저 형법이 돼 있잖아요. 네. 폭동이 없었잖아, 목사님. 근데 왜 내란이라고 하잖아, 내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판검사들도요 이 분위기에
이게 지금 집단 체면 수학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게 지금 뭐 도대체가. 변호사 단체도 이렇게 침묵하고 있고 다 있는데 네. 자 보시란 말이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으로 해야 돼. 폭동. 저게 우리 형법 87조의 명문 규정의 목사님. 그렇구나. 폭동이 없잖아요. 없지. 그럼 내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지.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 그쵸? 윤석열의 계엄령에 대해서는 내란이라든지 뭐 하여튼 무슨 국헌 문란이라든지 이 자체 단어를 써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목사님. 자, 그럼 국헌 문란이 뭐냐? 네. 형법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아, 국헌 문란은 2호가 있는데 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국회하고 중앙선관위만 갔잖아요, 목사님. 네. 계엄군이. 그럼 국회를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켰나요, 이번에? 전복시켰어요, 목사님, 이번에? 하하 참나. 권능 행사가 불가능했어요? 아니 합법적으로 거기서 지네가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했잖아, 해제 목사님. 요구하니까 받아들여 버렸잖아. 그럼요. 예. 190명이 모여가지고 권능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호에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한 바도 없고 불가능하게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목사님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요. 전복이 있었냐? 없었어요. 권능 행사가 불가능했냐? 190명이 모여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잖아요. 했지. 불가능한 것도 없어요. 결국은 국헌 문란도 안 됐단 말이죠, 목사님.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어거지로 내란이라고 자꾸 떠드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목사님. 하하. 다음이요. 네. 이제 비상계엄인데 그러면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국회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도 않았죠, 목사님. 그렇지. 계엄 때문에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폭동이 없었죠. 국회의원들 다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다 허락을 해줬고. 내란에 내자 넣고해서는 안 된다 뜻이에요, 목사님. 그렇지. 제 말이 틀려요, 목사님? 아니 1000% 1000% 맞지. 아, 제가 근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하는 겁니까, 목사님?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장로님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야 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 폭동이 없어요, 폭동이. 네. 그다음에 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87조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인데도 이 검찰 한동훈 다 내란이라고 떠든단 말이죠. 저기요. 저 헌법학자님. 예. 국회에서 네. 청문회 요청 들어오면 예. 갈 자신 있어요? 아, 당연히 가야죠, 목사님. 가? 다 가죠. 전 전 이 얘기 그대로 할 겁니다. 가서. 아니, 저 얘기를 목사님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저 얘기를 못하면 저 교수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 아니, 저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러한 그 상황 설명과 패널 토의를 통해서 최소한 KBS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SBS 정도도 해야 됩니다. 예. MBC는 안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게 왜 하나도 없느냐 이거죠. 예? 저는 근데 패널로도 갈 수 있고 국회 청문회 불러서도 저는 분명히 가서 네. 저 얘기를 목사님 저걸 못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자, 그다음. 그다음이요. 네. 그럼 이제 또 한동훈이 그랬어요.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인가? 그랬잖아요. 위헌 위법이라고요. 한동훈 누가 가르쳤어요? 아이, 그 자식과 아유. 근데 보세요, 목사님. 예. 절차적 요건이 하나가 있고 세직전에 실체적 요건이 있죠. 절차적 요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비상계엄 할 때. 제가 보니까 선포 전에도 비상계엄을 거쳤어요. 국무회의를 거쳤어요, 목사님.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요. 절차상 하자가 없잖아, 목사님. 그렇죠? 국회 통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통보 안 한 거, 이거는 예컨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흠을 가지고 위헌 위법 따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지 사비원 기타 이해 주단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겠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다음이요. 상황 요건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전시 사비원 기타 이해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를 따지는 게 상황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그 적부 판단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목사님. 이걸 보통 통치행위라고 통치행위. 통치행위는 뭐냐? 밑 셋째 줄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자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를 통치행위라 그래요, 목사님. 예를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국가 원수가
외교 행위를 해. 예컨대 대통령이 어느 나라 국가 승인을 했어요. 정부 승인을 했어요. 사면을 했어요. 선전포고 했어요. 해외 파병을 했어. 계엄선포, 긴급명령. 제가 오늘 아침에 계엄선포와 긴급명령을 제가 써온 게 아닙니다. 제 책에 13년 전에 쓴 책에 저걸 다 썼어요, 목사님 제가. 아하. 계엄선포는 뭐냐? 통치행위 속한단 말이죠. 아하. 오늘 아침에 써온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그렇구나. 그러면 저 헌재 셋째 줄에 94 헌마 186을 보면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결단은 존중돼 옳다. 헌재라도 쉽게 여기서 가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 헌재 판례란 말이죠. 그렇구나. 2003년 판례를 보면 국군의 해외 파병, 이라크 파병했죠, 목사님. 그렇지. 시비가 붙었어요. 헌재가 뭐라느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자제하는 것이 옳다. 판단 안 했어요. 저거는 뭐라느냐?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구나. 다음이요.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북한 갔잖아, 목사님. 그렇지. 둘째 줄에 연방제 합의는 위헌이에요. 네. 그러나 북한 간 거 위법이 아니라 그래요. 왜냐? 일종의 통치행위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우락 정보부장을 갖다가 북한에 보냈잖아요. 보냈지. 그걸 위법이라고 안 해요. 남북도 적십자 회담이 오고 가고 예. 오기도 하고 가기도 했지. 그러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우락이가 북한에 목숨 걸고 갔단 말이죠. 정주영이가 소 1000마리 몰고 북한 갔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저 통일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받지 대통령 않아서가 행위가 아니라 아니잖아요. 안 받으면 불가능하죠. 그거는 벽표로 받았죠. 그러니까 예. 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간 거니까. 당연히. 네, 그건 예컨대 대통령의 행위가 아니니까 그건 논외인데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북한 자체를 방문했잖아요. 그렇지. 서로 회협했잖아요. 네. 왜 처벌을 안 받느냐?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의 우리 헌법 이론이란 말이죠. 다음이요. 계엄은 뭐냐? 힘과 자유가 극렬히 대립하는 현상이 계엄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국민의 자유보장이라는 욕구하고 야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계엄 선포의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네. 힘이 아니고서는 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동한 말이죠. 한계 상황이에요. 두 번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기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가 계엄이에요. 자기 일부를 도려내요, 목사님. 그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도 유린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일부를 파기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계엄이란 말이죠. 세 번째,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잠시 일부 자유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바로 계엄이에요. 계엄의 본질을 정확히 안다면 지금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요. 보세요.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고는 대통령의 마음이 포함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일부 자유를 유보한 거란 말이죠. 저거를 예컨대 저렇게 해석하지 않고 대통령이 뭐 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저 따위로 해석하니까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계엄이 왜 정당화되느냐? 평상시의 법치주의의 조직, 방법, 절차로는 국가 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의 민주당 행태를 보세요. 맞아. 죄다 탄핵하고 예산 다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는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평상적인 법치주의 조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는 게 계엄이란 말이죠. 아니 아까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할 때도 말했잖아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럼요. 참. 마지막 보면요. 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죠, 목사님. 그렇지.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국가가 그 멸망 앞에서는 네.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단 말이죠. 물에 빠졌을 때요. 예. 살려내기 위해서 예. 일단 그 사람을 때려야 돼요. 저 물에 빠지는 패죠. 패가지고 힘 못 쓰게. 기절시켜가지고 정신이 없게 한 뒤에 붕붕 뜨게 해서 머리카락 하나만 끌어도 줄줄 딸려오도록. 그럼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쥐어 팬 것이 그게 죄입니까? 왜 꺼내기 위해서? 목사님, 그러니까 임시 유보란 거예요, 임시요. 예. 정말 그 우리 저 김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속 시원하게 잘 설명이 돼가지고 네. 이것을 국민들이 보기만 하면은 네. 이해를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좌파들은 그 서울대 뭐
저 한인석 교수인가? 한인서 예. 그 사람이 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엄 처음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그 혹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한인섭은요 서울대 형법 교수인데 예. 걔가 저 조국이 다 그쪽 다 내가 보내서니까 그거 한번 예. 띄워놓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저 다른 놈이 몇 마디도 없어요. 그래, 아니에요.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비교해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 영상 있어요 혹시? 아니 영상이 아니고 그쪽에서 그 한 게 지금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카톡에. 그러면 그 저 방송실 찾아가지고 띄워주시고, 자 시간 관계상 구조화 변호사님, 예. 오늘 내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76개 혐의로 사실은 저 문재인하고 싸우다가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예. 3번 구속이 됐는데 예. 검사 그 조사 과정에서 절반은 무혐의로 없어져 버리고 예. 나중에 결국은 뭐 내란 선동 혐의, 그 다음에 뭐 집시법 위반, 선거 위반 이걸로 가지고 이제 재판이 들어갔는데 예. 그때의 제 1번의 재판이 뭐였었냐 하면은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했느냐. 예, 이건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강화문에서 입버릇처럼 했거든. 예. 문재인 야 이 개자식아, 너 간첩 같은 새끼야. 예, 이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첫 재판으로 붙었는데 예. 그때에 이제 그 재판부가 이제 변호사님한테도 묻고 이제 나한테도 묻기를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느냐 예. 이제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내가 대답하기를 이거는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예. 이것은 USB를 예. 그 김정은한테 넘긴 거 문재인이가 예. 그 안에 예. 자기가 스스로 간첩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다 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청와대에게 USB를 제출하라고 재판부가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USB 못 내놨죠. 아무 답이 없고요. 답이 없고. 문재인은 6년 동안 USB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하. 지금까지 수많은 의혹에도 예.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또 다시 재요청을 했죠. 우리 변호인단들이 또 못 내놨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무혐의로 내가 간첩 문재인 야 이 개자식 간첩 같은 새끼야 한 것은 그것을 무혐의로 이제 끝났는데 그 후에 내가 이제 나중에 다른 모든 재판이 다 무혐의가 돼가지고 76개 혐의가 다 무혐의가 됐고 검사 조사 과정에서 절반은 이미 날라갔고 이래서 내가 이제 12월 30일 날 무죄로 나왔는데 나왔는데 그때 이제 구조화 변호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USB가 어디 있느냐 하고 국가기록보존소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국가기록보존소에 부존재 통보가 왔습니다. 부존재 없다. 여기는 없다. 없고 대통령실에서도 없다. 제가 웬만한 국가기관에 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다 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건 누가 갖고 있나 좀 궁금했었는데. 자 그러면 국가기록보존소의 대통령은 집무기간 중에 했던 말, 국가 정상회담 했던 내용 30년 동안 비밀로 국가기록보존소에 무조건 다 넣기로 돼 있죠. 그럼요. 그러면 국가기록보존소에서 여기에 들어온 적이 없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범법행위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 이제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후에 우리 변호사님이 근데 변호사님이 생긴 거와 저는 다르게 너무 집요해. 내가 보니까 한번 잡으면 이건 진돗개는 저리 갈아야 내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아이고 근데 앞으로 저 법무장관 후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어요. 내가 보니까. 아니, 교수님이 아까 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뭐 차관하죠. 그럼.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무죄로 나온 뒤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보관돼 있고 누가 작성했냐 했더니 통일부가 했습니다. 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때 통일부 장관은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었어요. 그 넘겨줄 때는
그때가 조명균. 아, 그렇죠. 그때는 이인영. 2018년도인데 네. 그때는 누군지 정확히 이인영이죠. 예,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했잖아요. 이인영이 했는데 이거 완전히 좌파 빨갱이 종북이란 말이야.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예, 예. 정부가 바뀌어서 이제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잖아요. 예, 예. 그럼 통일부 장관도 우파가 통일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민사소송을 시작했죠. 예,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정보공개 민사소송을 했는데 해서 재판을 이제 1심에서 재판을 시작을 했더니 예. 그 결국은 USB 그것을 재판부로 제출하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재판부가. 예, 예. 예. 근데 못했죠. 그렇죠.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그게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예. 반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법정으로 가져올 수 없으니 판사 보고 직접 오라고 한 거죠. 직접 통일부 와서 봐라. 그래서 1심 재판부가 그 통일부에 다 갔습니다. 가서 예. 판사 3명이 가서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죠. 예, 예. 확인을 하고 와서 결과 재판 그 패소했죠. 결심을 한 것이 예. 우리는 패소라고 하지만 예, 예. 이거는 반대로 승소지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국가 이건 기밀이? 기밀이 너무 심각하므로 예, 예. 이것은 그 공개할 하면 수 안 된다. 없다. 예. 이렇게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한 것을 판사 3명이 가서 확인을 그럼요. 했는데 예. 이것을 김정은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자체가 간첩죄 이적죄입니다. 명백하게. 근데 그거 자체도 국가 내란인 것이고 간첩 이적죄인데 그걸도 고발을 했거든요. 자유통일당이. 네. 근데 경찰에서는 그걸 각하시켰습니다. 하하. 그 각하시킨 이유가 너무 황당한데 어. 그 이유서를 제가 들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걸 USB를 이미 김정은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조사 안 하고 각하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해서 네. 지금 중앙지검에서 2년 반 동안 그냥 묵히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이. 자, 그걸 빨리 수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1심은 이제 그렇게 끝났고 예, 예. 2심에 다시 항소를 했고요.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를 예, 했죠. 그렇습니다. 했는데 역시 이 고등법원 판사 3명이 예, 통일부로 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러 갔죠. 열흘 전에 갔습니다. 열흘 전에 갔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재판 이제 언제 날짜로 잡혔습니까? 이달 중순에 변론길이 중순에 있습니다. 변론길이 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갔다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왔단 말이야. 예. 보고 왔는데 이미 벌써 세상에 다 드러난 얘기가 예, 예. 이제 벌써 세상에 언론을 통해 이미 드러난 얘기가 첫째 뭐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맞습니다. 그 안에 있었다. 예, 예. 이게 지금 언론이 벌써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그 국가 기밀 사안이 그 왜 기밀 사항이냐 하면은 그 방위 산업체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우리가 폴란드에 뭐 수출하고 하는 예. K9 자주포하고 이거 설계도 있잖아요. 예, 예. 설계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예. 작전 계획 있잖아요. 예, 예. 북한이 남침을 하면 예, 처음에는 우리가 좀 방어 차원에서 밀렸다가 예. 다시 역습을 해서 평양을 점령하는 네, 작전 계획, 네. 작전 계획 5027 예, 예. 작전 계획 이거는 황준선 장군님이 연합사 있을 때 만든 거거든. 예, 예. 지금은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 바뀌었는데 그것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야. 예, 예. 그러면 이것을 USB를 통하여 김정은에게 넘긴 건데 예. 방송실 자 여기 요거부터 한번 올려주시면 위로 올려주시면 통일부 USB 정보 공개 소송 기각 법원 상급 국가 기밀사항 예. 아니 상급 국가 기밀사항을 김정은한테는 넘기면 되냐 말이야 이것이. 그 자체 명백한 간첩죄죠. 네. 예.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저런 간첩 이적 행위를 했다면은 이미 그게 다 국가에 퍼져 있다는 거고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 선포하면서 말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는 그 계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소송이 내년 2, 3월 내로는 아마 판결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만약에 승소를 해서 USB 내용이 밝혀지면 오히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내가 구속돼서 재판 받는 안에서 예. 이미 벌써 결론 난 거거든. 내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는데 예, 예. 그게 무혐의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USB 내용이 거기 있다 했을 때 그걸로 사실은 거기 끝난 거란 말이야. 그렇죠. 끝났는데 김학성 교수님. 예. 아니 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말이야. 문재인을 왜 체포를 못하냐고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하거든. 이거는 바로 그걸 안 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예,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께서 문재인을 갖다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속하고 이재명의 재판을 빠르게 이끌어갔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70%죠, 목사님. 그러면 이게 이제 문재인을 이제 체포를 이제 안 해가지고 결국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세상이 이제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이가 USB 넘긴 거 있죠. 저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기 판문점 문재인하고 김정은이하고 둘이 속삭거리는 거 영상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잘 보세요. 국민 여러분, 5,300만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세요. 주민등록증을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유하는 사람만 주민등록증을 주는 것이지. 에? 정신들 나갔습니다, 정말.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집단 체면에 걸렸다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